제 개인적인 질문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다 냈고요. 원래 드디어 받는 상황이 됐어요. 국민연금 받으시면 안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네, 연기하셔야 됩니다. 당장 전화하셔가지고 연기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20대예요. 국민연금 드는 게 나아요? 안 드는 게 나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방송에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겠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20, 30대 제가 지금까지 출연했던 방송하고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네. 원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네. 연금바사 상담센터의 그 소장으로 계시는 대표라 그래야 되겠죠? 네, 이영주 박사님 모시고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연금 1등 네. 이영주입니다. 박사는 아니고요. 제가 네. 연금 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하기는? 박사 하기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연금 학과가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현장 박사. 그럼 김경록 박사님은 어떻게 되세요? 김경록 박사님은 저희 학교 서강대학교 선배이시고요. 예. 네, 우리 경록이 선배님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박사까지 가셨지만 예. 저는 뭐 그냥 실무적으로 예. 하려고 박사학위, 석사학위는 안 했고요. 그러면 연금 박사라는 건 이거는 사칭이 되겠네? 뭐 그래서 좋습니다. 아, 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와 붙어도 네,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관한 한. 연금에 대해서는 다 네. 최고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새해가 되면 뭐 내는 돈의 액수가 변화가 있고 뭐가 또 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뭐 매년 올라가고 있고요. 예, 받는 수령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개혁이 됐으면 네. 현재 뭐 여당 아니나 야당 아니나 다 소득 대체율, 연금 받는 금액을 현행 유지하거나 다시 올려주자라는 개념이었는데 네. 지금 현재 제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맞죠. 그래서 지금 41.5%로 오히려 소득 대체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는 입장에서는 적게 내니까 좋은 거고 네. 받는 입장에서도 뭐 크게 무리는 없지만 기금은 고갈되어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질문을 먼저 할게요. 네. 저는 다 냈고요. 네. 원래 드디어 1월부로 이제 제가 받는 상황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138만 네. 원을 준대요. 저는 연금을 지금까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냈는데 네. 그거밖에 안 준대. 일단 130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면 국민요금을 조금 덜 내신 겁니다. 덜 낸 거예요. 나는 네. 항상 내는 대로 그냥 고지서온 대로 한 푼도 말 안 하고 다 냈는데. 그런데 너무 이렇게 병원 운영에만 열심히 하시고 네. 또 기본적인 소득만 있으시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네. 88년부터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내오신 분들이 지금 한 180에서 200만 원 정도. 소득 대비 9%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소득 대비 9%를 내시는 거고. 네. 그리고 거기 꾸준하게 그 이상 높은 소득을 내셨던 분들이 지금 최고 금액 받아가신 분들이 한 200만 원 넘게 받아가시는 건데 네. 소득이 없으셨던 분들 혹은 뭐 여러 가지 비용 처리 인해서 소득이 낮게 신고되셨던 분들은 적게 냈거든요. 아니 소득세를 제가 최고세율로 평생을 냈는데. 그러면 조금 국민연금을 늦게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세무사님이 해준 대로 그대로 그냥 네. 계속 냈어요. 아 그래요? 세금 내듯이. 나는 지금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준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냥 저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냈고. 저는 공단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해오신 60년대생들이 한 180만 원 이상 받으시는 거고요. 지금 원장님이 한 130, 40만 원 받으신다면 네.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고 네. 일반적인 수준. 그런데 50년대생들은 더 적게 받습니다. 뭐 한 아, 그래요? 40만 원, 50만 원.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은 좀 가입 기간이 적죠. 신고를 했는데 네. 반밖에 안 준대. 네. 소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은 계속 하는 거야.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책정된 연금액하고 예. 받는 금액하고 다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연금에서 세금을 떼거든요. 아니 세금 내고 연금 냈는데 또 세금을 또 떼요? 왜냐하면 납입할 때 돌려받으셨으니까 소득공제를 받았거든요. 받은 거 있나요? 2002년부터는. 아, 내가 이런 걸 너무 모른다. 네, 세무사님한테 그래서 안 일정한 맡기라니까. 세금을 이제 약간 떼고요. 근데 크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연금 받을 때 그 연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국민연금만 받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세율만 내고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내가 한 달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감액되고요. 감액된 금액에다가 세율까지 올라가요. 아마 그럼 제가 보기에 지금 그 130여만 원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이미 감액된 금액입니다. 아니요, 감액해서 77만 원 준대요. 그거 봐요. 자,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나는 한 140만 원이 국민연금 책정된 금액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도 월 소득이 좀 적지 않으시잖아요.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금 월 소득 금액 기준으로 298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서 대략 월 한 700에서 8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절반이래요. 그래서 70만 원 받으시는 건데 네. 자, 그럼 내가 70만 원이라도 받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시죠?
그 70만 원 연간 7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12하면 한 8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종합소득 합산 과세가 됩니다. 그럼 또 50%또 내야 되네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연금소득 공제되는 거 일부를 제외하고 제가 보기에는 실수령액은 한 50에서 60만 원대. 네. 이런 경우에는 네. 국민연금 받으시면 안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네, 연기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5년간 연기할 수 있거든요. 네. 5년간 연기하시게 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올라가고요. 네. 5년 이후에 68세 이후부터는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감액이 안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 무조건 연기해야 되는구나. 예, 지금 다음 달부터 받으신다면서요. 네. 당장 전화하셔가지고 연기하셔야 됩니다. 아. 절반을 감액 받아가면서까지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 이게 그러면 일단 나는 연기해야 되겠네.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연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연기. 예.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간단하게 주셔야 돼요. 소득이 있으면 그렇죠. 연기하세요. 소득도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소득은 괜찮습니다. 그건 더 되니까. 그렇죠. 예. 자, 이 국민연금이 개혁이 되긴 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개혁을 사실 원래 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선진국들은 국민연금 자체, 이 공적연금 자체가 뭐 시중 상황이 연동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뭐 물가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기대여명이 늘어난다거나 출산율이 줄어든다거나 우리나라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고 20년 전, 30년 전의 장치를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러니까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확정이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빨라질 거라고. 2055년. 기금이 빵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급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세금으로 줘야 되겠죠, 재정에서. 이번 올해 걷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부족하니까 세금을 얹어가지고 이제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이태리던데 보니까. 그 이태리를 보니까 쓰레기 치울 돈이 없대요, 연금 주고 나면. 네네네. 그 사실 우리나라도 이 상태로 가게 되면 30년 후에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네.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쓰여야 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땡겨 받으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때까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몰라서. 뭐 방송 보시는 젊은이들 죄송합니다만 네. 원장님은 어쨌든 2055년까지 그때 못 살겠구나.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진짜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국민연금 받으실 60대, 70대가 연금 안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그게 또 안 되니 받으셔서 그걸 오히려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써주셔라. 나이 드신 분들이 부동산을 많이 사가지고 네. 돈을 다 묶이고 있으면 네.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매 경화가 이루어지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돈을 많이 쓰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연금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부동산을 팔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부동산을 팔아서 연금화하는 겁니다. 왜냐면 부동산 근데 팔아서 부동산을 팔면 다시 부동산을 정부가 네, 네. 소득의 50%를 뜯어가. 그러니까요. 양도소득세? 그렇죠. 그런 게 너무 높아요. 네. 정부가 연금에 대한 지원책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부동산을 팔아서 연금에다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세금을 안 매긴다든지. 그렇죠. 아니, 네. 정부도 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잖아요. 네네. 진짜 정부가 해야 될 정책은 뭐냐면 부자들이 집을 팔아서 연금으로 가입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표 떨어지니까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공무원들하고 무식하지 않지. 영악한 공무원들하고 표만 하는 국회의원들이 어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제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제 힘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원장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늘 얘기해요. 네. 늘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지 제가 안 알아들으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좀 약간 높으신 분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연금에 대해서 세제를 완화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연금을 이제 이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연금에 대해 세제를 완화해주면 부자 감세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동산에서 세제를 완화해주는 거는 부자 감세가 맞지만 연금에 대해서 세제를 완화해줘서 부자들이 세제를 완화해줘서라도 가입하게 되면 그들이 다 쓰고 갈 거 아니냐. 돈으로 바꾸는데 쓰지. 그 뭐 자식이 뭐 그렇게 이뻐서 아껴서 주겠어요. 부동산은 할 수 없이 끼고 있다 주는 거고. 부동산을 현금화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는 표밖에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일이고, 공무원들은 영악하신 분들이니까 되게 알고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데 그걸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주택을 담보로 해서 영모기지 받는 것도 그게 9억인가요? 12억. 12억으로 올라갔나요? 예. 그럼 12억이면 서울시내 아파트 20평짜리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은 내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40평을 갖고 있는 내 친구가 있어요. 네. 집을 줄여서 가고 싶어. 크게 그 정도 크기도 필요 없어요. 팔아요. 양도소득세 내고 네. 나면 네. 20평짜리 아파트 사기도 힘들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돈을 가지고 현금화해서 쓰고 싶은데 다 세금으로 가져가니까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끼고 있으면 어찌됐든 40평짜리 아파트에 살기라도 하는데 꾸역꾸역.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실 과거에는 그 40평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다시 그 돈 가지고 또 아파트를 사고 이러니까 거기에 국가가 세금을 강화했고 그랬는데 지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진짜 이걸 내가 쓰고 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가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짜 연금 목적 사회를 위해서 쓰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세제를 면제해주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를 키울 때는 많이 먹여서 에너지를 축적시켜야 아이가 크지만 애가 성인이 되면 뭐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성인이 되면 계속 먹기만 하면 성인병 걸려요 지금. 그렇죠. 성인이 되어서 맞아요. 애가 건강하려면 순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맞아요. 우리 경제도 이미 성인 경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핵심은 먹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순환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성인이 됐는데 요걸 집행하는 머리가 아직까지 그렇죠. 어린애야. 네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걸 바꿔야죠. 지금이 20대예요. 네. 내가 사회 처음 나와서 월급을 받아요. 네. 국민연금 드는 게 나아요? 안 드는 게 나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선택할 수 있다면 20, 30대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건 국민연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 구조의 문제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왜 우리가 살이 쪄도 살살 찌면 상관없지만 급격히 불어나고 급격히 빠지면 빠지면 그 병밖에 생길 게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 태어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국가를 위해서 국민연금 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국민연금 제도는 사실 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고갈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기는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인구가 이렇게 주는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서서하게 완충작용을 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어느 순간은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것이 원장님이 연금 받아야 될 세대는 아니다. 워낙 모아놓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 뭐 2007, 80년 이후가 되면 존속이 어려운 제도가 될 것이고 그때 뭔가 대체를 하는 방법이 생기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불확실한 제도를 위해서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라라고 뭐 그냥 공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긴 하십시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 방송에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는 많다. 정작 저는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정말 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2030은 뭐라고 있냐면 코인하고 있어요. 원래 20, 30대 원장님 20, 30대 뭐 하셨어요?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20, 30대가 해야 될 일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내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네, 것, 네. 기술을 키우고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2030 세대는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포기한 겁니다. 내가 생산성을 키워봐야 어차피 서울에 집 한 채 못 사요.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 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코인에다가 몰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과연 코인에 몰빵하면 인생이 한 방이 되냐? 물론 극소수가 운 좋게 한 방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있는 자산마저 날리게 되는 거죠. 대다수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2030이 해야 될 일은 시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 주식 투자를 수십 년간 해서 엄청나게 부를 늘린 워렌 버핏이 젊은 처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Invest in yourself. 정확한 얘기네. 너 자신에게 투자해라. 왜 네가 2030이 여기 와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낼 생각하고 있냐? 너는 아직도 네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창창한데. 투자해서 버는 거는 나이 들어서 수족이 힘 빠지면 할 일이지 네가 네. 젊은 나이에 할 일이 아니다는 뭐 맞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젊은 사람들한테 능력을 키워서 돈을 벌 기회를 제대로 주고는 있는지 저는 그래서 심하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가 너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믿는 건 좋은데 너네들 세대가 아버지 세대를 믿지 마라. 집단적으로 젊은 세대 등쳐먹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유튜브에서도 늘 얘기해요. 네. 네.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같은 국민연금 시스템이면 우리는 단물 다 빨아먹고 갈 거란 말이죠. 그럼 남는 건 뭐였어요? 없죠. 네, 빚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결국은 정치 개혁이 없이는 이 연금 개혁도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저는 이제 뭐 이게 꼭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생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수입한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시행착오를 거쳐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꾸준하게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서 자생적으로 민주주의를 생성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각종 지역 감정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뭐 고령화, 저출산 이런 것들이 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뭔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면 되게 좋겠지만 사실 이건 한 방에 해결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연금 갖고 저도 이제 고민해봤는데 네. 그 발칙한 생각이에요. 네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저 같은 사람이 현재 140만 원을 받고 안 받고는 내 삶에서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훈장 하나 주는 거예요. 네. 애국이잖아. 어때요? 좋은데요? 그러니까 1, 20% 정도의 그 상위 소득자들이라면 안 받아도 살거든요. 그 국민연금을 안 받는 방법도 있고요. 국민연금을 예를 들면 무슨 뭐 저기 중소 상인들을 위해서 무슨 그 상품권 있잖아요. 그런 걸 줘서 쓰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돈을 우리 그러니까 뭐 내가 그거를 그 국가에 헌납하는데 어떤 형태로 사용을 되든 그런 분들한테 뭐 최고 훈장을 하나씩 준다든지 훈장은 돈 드는 게 아니잖아 그거. 네, 그렇죠. 네. 네.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의 대학 입시에 뭐 좀 가산점을 준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여하튼 이 정도면 내가 국민연금 포기할 수 있어.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포기하게 하고 연금을 고갈을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라서. 네.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약속된 돈이니까 내는 건 쥐꼬리만큼 내고 4배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대개 낸 돈이 한 서너 배를 받는 것 같더라고 우리 세대가. 네, 맞습니다. 평균 수명만 사셔도 서너 배를 받고요. 네. 그 이상 사시게 되면 뭐 맥스 10배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자 어찌됐든 그래도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 40, 50대가 음. 지금 이제 60대 나 같은 사람 다 내고 받는 것만 걱정을 하는 거고 40, 50대는 내고 받는 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국민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이익인가요? 참 네. 이런 얘기 하려니까 좀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출연했던 방송하고 분위기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네. 원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네. 자, 이분들은 사실 현재 상태에서 노후 준비 1순위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지금 예를 들어 40이에요. 딱 내가 40이야. 네.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많이 낼 때예요. 근데 내가 연금 받는 게 20년 뒤니까 45년. 네. 그다음에 10년 받고 나면 55년. 네. 그때 되면 연금은 꽝이야. 네. 고갈이 된 상태에서 네, 계속 네. 받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내가 나이 네. 40이면. 네. 일단 국민연금 제도가 그래도 존속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all or nothing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낼 만큼 내시고 대신에 국민연금이 진짜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게 내는 것이 낸 돈 대비의 그 가성비가 훨씬 뛰어난 거고 혹시라도 연금 제도가 뭐 10년, 20년밖에 지속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내 원금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운용할 수 있다면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한 것이고요. 국민연금 제도가 일정 기간은 존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국민연금은 꾸준하게 내시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60세 퇴직하시잖아요. 60세부터 63세까지 연금 받기 전까지 3년도 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동안의 얘기 워낙 세율이 좋으니까 강남 아줌마들 밀린 것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추후 납부, 과거에 안 낸 거를 추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사실 지금 5, 60대 빨리 받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기대하면 평균 수명이 한 80세 되거든요. 그렇죠. 80세 이전에 돌아가신다면 빨리 받는 게 좋아요. 뭐 깎이더라도 빨리 받는 게 낫다. 그럼요. 네. 그런데 80세 이후까지 사신다. 그러면 처음에는 일찍 받으면 뭐 일찍 시작하니까 좋지만 아까 국민연금이 늦게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은 연금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늦게 시작하지만 받는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신 분들을 어느 순간 추월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추월하는 나이가 80세예요. 내가 연금 많이 받는 걸로 고민하신다면 그런 방법들을 써보시는 그러니까 게 결론적으로 내가 80을 넘길 자신이 있다. 네. 그러면 연기. 그렇죠. 우리는 간단한 게 좋으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아까 아시면 되게 열받을 텐데 국민연금이 지금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감액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소득, 내가 국민연금을 깎는 소득의 종류가 제한돼 있습니다. 근로, 사업,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깎아요. 네, 저는 다 해당돼요. 네.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한 푼도 안 깎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큰 부자들은 괜찮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이번에 뭐 상법 개정 문제에서 나오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 네. 저는 반대거든요. 저도. 예. 부동산 투자에서 번 돈은 세금을 그렇게 뜯어가면서 네. 주식 투자에서 뜯어가는 돈은 안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첫째. 네. 투자해서 다 버냐? 그러면 사업하면 다 벌어요? 그렇지 사업하다 않죠. 내가 망하면 네. 받아간 세금 돌려주나요? 이런 식으로 파퓰리즘적으로 정치를 하는 걸 보고선 아, 이 나라의 자본주의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금투세 없는 나라가 있나요? 없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죠. 네. 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거든요. 저는 답은 똑같은데 관점이 약간 다르거든요. 네. 저는 주식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거든요. 악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이 가격이 폭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이거든요. 시장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뛰는 거거든요. 아, 그런 논리구나. 또.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이 안 오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를만 하면 팔아버리니까. 그런데 세금 없으니까 빨리빨리 현금으로 환전을 하는 거야. 그렇죠. 언제든지 팔 수 있지 않습니까? 클릭 한 번이면 팔 수 있고 세금도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팔아야 되면 40% 세금을 내야 된다. 한 번 더 고민해요. 좋은 회사를 내가 갖고 있다? 아, 장기 보유가 되는 거야. 장기 보유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로 파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고 금투세를 부과하고 5년, 10년 장기로 가면 갈수록 부동산도 장기 보유 감액이 있지 있어요. 맞아요. 그거 해주는 거예요. 아, 맞다. 그거 그러면 좋네. 장기로 가요. 네. 근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증권사. 그렇지. 그 사람들은 장기 매매 보유- 수익률로 여기도 다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겁니다. 아. 저는 오히려 금투세를 부과하되 장기 보유는 장기 보유를 없애자. 좋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합리적이네. 기획재정부에서 정권사의 로비를 받았다라고 보면 맞겠네요. 뭐 증권사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고 있겠죠. 돈이 네. 걸린 건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혼돈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면 갈수록 오히려 우리나라 투자 시장이 더 좋은 문화로 정착될 거다. 그리고 그게 정책 담당자가 할 일이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투자할 때 맹신하는 자산이 부동산이 아닙니까? 그 절대 안 망한다죠. 미국은 주식이에요. 왜 그러냐고. 미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 왜냐면 미국 회사는 많이 망하던데. 전체 지수 S&P 나스닥이 지난 20년간 꾸준하게 상승해 왔거든요. 네. 미국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얼른 봐도 그렇더라고. 미국은 주식이 회사가 돈을 벌면 바로바로 배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리려면 결국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사실 주식의 본질이 뭐냐면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그 돈 가지고 회사는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사업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비자금 만들고 딴 거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오너 시스템이 아니라 이사회 시스템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투명하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엮여 있네. 과거의 성장기에는 오너 시스템이 좋았어요. 네. 왜냐면 성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회사를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옆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거기 가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하면 못 가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우리 사회가 성숙기 경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장기 경제와 성숙기 경제에서는 해야 될 시스템이 다른 거고 이걸 우리가 빨리 이제 캐치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모든 것이 늦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몸은 커졌는데 머리만 아직 유학이네. 그럼요. 사춘기도 아직 안 그친 사람들이 머리를 구성을 하고 몸은 성인이 돼버리고 그럼요. 네. 조기 수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돈이 경제가 좀 어려운 분인가요? 네, 그렇죠.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금 63세, 64세부터 받으시는데 5년간 일찍 받을 수도 있고 5년간 늦춰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좀 어려우신 분들, 내가 일찍 퇴직을 해가지고 먹고 살 게 없다 이런 분들은 5년 일찍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아까 늦게 연기하시게 되면 1년에 7.2%씩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찍 받으신 분들은 그만큼 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일찍 받으니까 그게 얼마냐면 6%씩 감액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늦춰 받으신 분들은 한 2, 3%씩 올려준다 이게 아니라 7.2%씩 올려준다. 이건 굉장히 급격한 그러니까요. 상승이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들어보니까 금리가 얼마인데 7.2%는 올려줘. 그럼 그러니까요. 내가 예금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게 거죠. 2, 30년 전에 금리 때 나왔던 제도니까 그래요. 네. 반대로 감액하신 분들은 6%씩 감액을 해요. 금리보다 더 깎아 또. 더 깎는 겁니다. 네. 없는 사람 정말 비 오는데 우산 뺏는 건데.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조기 수령하는 사람은 누군가?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늦게 받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 그렇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 조기 수령 연기연금 제도가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키는 제도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는 또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훨씬 더 그냥 급하게 엄청 깎인 금액을 받으셔야 되고 여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폭등한 금액을 받게 되는 거니까. 아니 6%를 깎았으면 6%만 줘도 그것도 앞뒤가 맞는 거지. 그것도 금리 5% 10% 할 때 이야기니까 금리가 지금 2, 3%대로 떨어졌으면 이것도 비율을 해가지고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좀 늦게 받아라. 왜냐면 늦게 받은 사람들이 얼마 못 살 거니까 이 생각을 했겠지. 또 그 생각.
근데 지금 평균 수명이 갑자기 80세, 90세로 길어져 버렸으니 이제는 여기에 맞춰서 제도가 유연하게 바뀌어줘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과거에 만들 때는 어떻게 의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니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깎고 훨씬 많이 깎고. 더 괴롭히는 제도가 돼버렸네. 그렇죠, 네. 이거 누가 바꾸나? 이것도 다 국회에서 바꿔야 되나요? 이것도 국회에서 바꿔야 됩니다, 전부 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연금 개혁안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을 바꾸는 모수 개혁도 못 바꿔서 지금 문제인데 그 뒤에 산적돼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그것까지 하기 너무 바쁜 거예요. 그걸 왜 다 일일이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돼? 그 국회의원들 보니까 그렇게 썩 머리 좋아 보이지는 않던데. 표 계산하는 거 외에는 잘 못하던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걸 지고 앉아갖고 저러고 그렇죠. 있냐는 그 이번에 개혁안에 그런 내용도 아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웬만한 건 다 그냥 시행령으로 해야지. 시행령으로 시행 규칙으로 해서 네. 그렇게 하자. 국민연금관리공단보다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똑똑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모자라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더 힘을 더 갖고 있으면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일이 생기지 않나요? 네. 박사님 뭐라고 얘기 좀 해주시지. 물을 마시오 어떻게? 뭐 얘기를 하자면 네.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어떤 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사분들이 국회로 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무조건 떨어져요. 웬만하면. 왜냐면 배가 아파서 안 찍어져요. 아. 네,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국회에 네, 난다고 네. 표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하듯이 각각 분야의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건데 지금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다 법 전문가들이잖아요. 법도 그러면 이런 이게 경제법에 대한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경제법은 어려우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앉아서 민법, 상법하고 뭐 이런 것만 한 것 같은데. 제가 형사법 이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박사학위는 없거든요. 근데 박사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위를 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실무에서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산학협력 있듯이 법적으로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실무 전문가도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는 실무 전문가들은 별로 없고 법 전문가들만 있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런 법들이 나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럼 조기 수령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연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분들 항상 하시는 얘기 그거예요. 돈이 없는데. 지금 당장 급한데. 당장 급한데. 네. 어쩔 수 없죠. 그럼 뭐 그냥 받으시면. 대출을 받고 갚는 형태는 안 되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보험 들었는데 네. 보험을 당장 해약하기는 그렇고 그럼 네. 대출을 받고 급한 물금은 다시 원상회복하는 게 있잖아. 개인 보험은. 뭐 30년 가까이 이제 금융업계에 있다 보니 사실 대출도 결국은 금융회사들을 위한 거다. 아, 금리가 높긴 하더라고요. 내 돈 내고 내가 쓰지 못하고 내 돈 내고 내 돈을 못 쓰게 하고 내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금융회사들이 대출 이자로 이익 보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대출이 상환이 들어와야 되는데 상환을 못 하니까 결국은 나머지 내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제도들은 말씀하신 대로 한쪽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런 걸 결국 서민들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기다. 결국은 서민들 등쳐먹는 거네요. 그럼요. 네. 기초연금 기준이 원래 바뀌는 게 있나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하위 70%에게 국가가 한 달에 한 33만 원, 34만 원씩 매년 바뀌는데 요거를 드리는 게 기초연금 제도거든요. 올린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매년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이거 인상되는 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시행규칙,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물가 통계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법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하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매년 바뀌거든요. 일단 첫 번째 70%를 자르는 가이드라인도 바뀝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매년 자산 가치가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단독 가구는 월 한 213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40만 원 이하의 소득 환산액이 있으신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225만 원으로 올랐나? 하여튼 그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부부가 같은 경우에는 36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 기준으로 매년 오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올랐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내 재산이 줄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기초연금 못 받으신 분들이 올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액도 올랐습니다. 작년까지는 월 33만 4,800원인가 받았는데 네. 이것이 34만 5천 원인가 이거 조금 올랐어요. 어. 그런 게 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이렇게 분리돼 있나요? 그런 나라들이 많죠. 네, 그래서 저희 친척이 호주에 사시는데 개인적으로 불입한 연금도 있고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도 있고 받고 있더라고요.
이걸 왜 분리를 아주 같이 주면 액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사실 70%만 따로 주겠다는 하위 계층만 주겠다는 뜻인가요? 원래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하위 40%좀 네. 아주 어려우신 분들만 줬다가 70%를 좀 늘리고 그랬거든요. 지금 뭐 야당하는 뭐 다 주자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이거는 이제 국가가 누구에 걷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보면 어쨌든 세금으로 주는 약간 좀 특수한 제도? 그러니까 이것도 지속 가능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표 나오는 얘기거든요. 매번 선거 때마다 이게 그 40%, 50%, 60%, 70%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들 표 구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구걸이라고 아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이유가 의도가 아주 불순화되는 거예요. 네. 하위 40%에게 예를 들어서 60만 원, 70만 원을 주는 게 왜 이래 낫지. 그럼요. 자기 소득이 65세가 넘어도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까지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 될 만한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70% 가이드라인을 보니 소득 아까 환산액 기준으로 월 340만 원 정도면 부부 가구면 집이 예를 들면 서울에서 뭐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 매격에 한 5, 6억짜리 집에 살고 있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기초연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가이드라인이 높다. 그래서 좀 그걸 낮춰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많이 드리는 액수를 게 더 주는 게 그게 취지에 네. 맞는 게 이게 사회 보호 보장이 사회 보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는 돈은 기초연금이라는 거는 극빈 생활하는 분들이 이 추위에 덜 고생하게끔 도와주는 게 취지인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65세 넘는 사람이 과연 70%가 그렇게 사회적인 부조를 받아야 될 만큼 극빈층이냐?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사회는 아니지 않나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60대가 가진 자산이라는 게 네. 지금 20대보다도 자산이 훨씬 많을 때 당연한 얘기고. 그럼요. 네. 근데 그 70%라는 게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연금을 전공을 하시니 사회 문제도 네.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70% 드리는 거 말고 예전에 했었던 대로 40%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 드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있어요. 더 웃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진짜 어려운 진짜 어려운 사람. 네.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그건 또 왜 그래요? 기초연금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에서 깎입니다.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으로 내가 한 80만 원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받는다? 그러면 기초연금 받은 만큼 생활수급을 깎아요. 못 받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극빈층은 따로 또 보장하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너네 기초생활수급 받고 있으니까 기초연금 받는 것만큼 깎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 선택해야 돼. 근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것은 돈도 받지만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는 것보다 나는 거죠. 그 비율은 얼마나 해야 돼요? 기초생활수급 대상.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네. 제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 퍼센트가 되게 한 10% 20% 되나요? 굉장히 낮은 비율이죠. 근데 어쨌든 그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적진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위 한 1, 20%는 된 것 같고. 될 거라고 봐야죠. 예,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초연금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론회장에 올라오지 않으면 세금은 누가 내냐면 젊은 사람들이 내거든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가 경제활동 제일 많이 하는 세대인데 네, 이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갖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세금을 운영을 하고 저는 국민연금을 낼 때 세금이라고 생각했지 받는다 생각 안 했는데 연락이 오니 네네. 어휴 깎아서 77만 원 준대. 아유 그거라도 빨리 주세요. 네 그랬어요. 나라처럼 받아보려고. 제 마음이 그런데 네네.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받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한 얘기죠. 돈이란 게 네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 세상인데. 혹시라도 이제 더 많은 연금 받으시는 이제 좀 여유로우신 분들이 계신다면 좀 당부 드리는데 빨리 받은 자산을 많이 잘 써주셔라. 소비를 해라. 소비를 하라. 외국 여행 가지 말고 국내에서 그럼요. 네. 그 뭐 해야 돈을 쓰나요?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입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렇죠. 왜 특정 계층을 위해 소비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활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재래시장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국내 여행 좀 많이 다니고. 국내 여행 다니시고 네. 그다음에 뭐 일반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기반도 마련해 주시는 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도적인 뒷받침 이전에 사회를 조금 더 선순환한 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여행 가면 그 노인분들이 뭔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놀러도 다니고 뭔가를 움직이고 있어요. 네. 돈이 있어 움직이는 거죠. 그럼 그 돈 받아 쓰라는 얘기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그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퇴직해서 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지금은 인생의 2막이고 또 그것이 길어져서 한 2, 30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일하시고 그러면 하다못해 내가 그냥 소일 거라도 하시면서 소득을 벌어들이고 또 있는 사람들이 써줘가지고 그것들이 순환되면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이니까 노후에 할 일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가야지 돈을 쓰니까. 네. 그러면 아까 40대, 지금 40대가 보니까 딱 연금 고갈될 세대예요. 네. 그죠? 네. 40대가 30년이 지나면 2055년 연금 고갈 세대인데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이태리나 한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재정의 20%인가가 그러니까 세수의 20%인가를 보험에 꼬라박더라고요. 네. 네. 우리는 그보다 더 심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네. 몇 년생이시죠? 저는 73년생. 그러면 그때 한 70만 명, 80만 명 태어났나요? 저희 90만 명 넘게. 90만 베이비붐 명. 세대가 거의 한 해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났기 우리가 때문에. 105만 명 태어났었어요. 예, 61년생이. 예. 근데 원래 25만 명? 25만, 20만 명. 네. 예. 지금 40대 같으면 한 60만 명, 70만 명 태어났는데 근데 이분들이 연금을 열심히 내주면 나도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개혁안을 작게 내고 그 작게 내는 거를 개인연금으로 좀 늘려놓으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종합적인 상담을 다 하거든요. 네. 근데 국민연금 제도를 보니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노후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국가가 어렵다고 해서 내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각자 도생. 그렇죠. 개인 준비는 개인이 스스로 해야 돼요. 국가가 시스템으로 해줄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가고 있어요. 아니요. 국가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 네. 그래서 표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네.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런 게 있어요. 제 친구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는데 뉴질랜드로 한 20년 전에 갔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어요. 가서 얘기해봤더니 뭐 이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영주권은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살고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노후 준비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뉴질랜드는 꾸준하게 세금 내고 영주권 나오고 열심히 활동하면 65세부터 한 달에 연금이 200만 원씩 평생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뉴질랜드나 이런 나라들은 자연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관광 자원 풍부하고. 네. 그러니까 개인의 노동력을 희생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국가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구가 적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자연 자원 없고 관광 자원 다 파헤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국은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 그러니까 내 노동력과 내 생산성을 열심히 부여해야지 뭔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럼 연금도 국가가 해주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나라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계속 연금 준비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개인연금 중에 연금저축이라든가 연금보험, 연금펀드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넣어놓으니까 되게 좋던데요. 좋아요. 저도 못 모르고 넣었어요. IMF 때. IMF 때 그때 돈으로 얼마를 내면 종신연금이라 그러나요? 종신연금. 네, 그걸 주는데 그것도 60 넘으니까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IMF 때는 90년대잖아요. 네. 그 당시 금리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가입했던 확정금리형 연금들은 보통 7%, 8%, 많게는 10% 이상까지 지금도 네, 이자를 주고 있는 연금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게 평생 지급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고. 근데 그 IMF 이후에는 이제 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가면서 개인 연금이 좀 안 좋아졌는데 지금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좋은 연금들이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40대 같으면 아까 얘기했던 국민연금은 좀 낮게 들 수 있으면 낮게 들고 그걸 이렇게 개인 보험으로 돌리면 네. 보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IRP 같은 거 하시게 되면 국가가 하는 제도니까 매년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세금 환급 받으면서 노후 준비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는 비과세 연금도 있어요. 지금 가입하신 거, IMF 때 가입하신 거 세금 안 내시잖아요. 예, 맞아요. 그 비과세 연금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무제한이었어요. 그때 꽤 많이 들어서 제가 아는 뭐 분 중에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달에 그 개인 연금 보험을 한 달에 1억 받으시는 분 계세요. 연간 12억 받아요. 그 당시에 90년대에 엄청 가입. 엄청 많이 넣었나 보다. 예,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런 상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비과세 한도도 좀 약간 제한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찾아보시면 내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연금들이 있고 국민연금만큼 국민연금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연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디를 가야 그런 금융 상품? 연금박사 상담센터. 여기 연금박사 상담. 주소가 네. 주소가
연금 박사 상담센터라고 어디 뭐 있을까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개인 연금 상품을 설계하기 전에 공적 연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개인적인 금융 상품에 대한 공부와 더불어서 공적 연금에 대한 공부까지 더 하는 거죠. 공적연금 두 개밖에 없지 않아요? 국민연금하고 국민연금, 기초연금하고. 기초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운용 방법을 상담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주택연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연금이 영목이지인가요?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그 영목이지 상품은 따로 있고요. 네. 국가에서 하는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있어요? 네, 있죠. 얼마까지 돼요? 지금 주택 가격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은 공시가격 10이요? 그래서 어머니를 들어야 되겠다. 총 자기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분들이 가입하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다른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주택이. 주택이. 다른 소득은 뭐 내가 재산이 현금이 100억 있어도 집은 12억 이하이면 돼요. 아니, 어머니 보고 내가 그걸 하라 그랬거든요. 네. 아니 뭐 그렇게 딱 한마디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달달이 용돈 보내고 생활을 보내는 게 아깝나? 딱.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네. 드리고 좀 더 풍족하게 네. 많이 쓰시라고 네. 그 말씀을 권했다가 딱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물론 이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어머니가 주택을 쓰시고 가시면 어머니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줄어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자녀가 어머니 집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녀가 본인 용돈을 드리면 이거 사실 증여예요. 예, 증여세 내더라고요. 예. 그리고 냈어요, 어머니 그래서. 재산이 늘어납니다. 네. 어머니 재산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다가 나중에 물려받으면 상속세 또 내야 돼요. 왜 세금을 두 번 내요? 그 연세가 있으시니까 설명을 그래도 이게 그 연세 높으신 분들이 집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우리나라 내가 집도 없이 살다 가야 되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으시지만 결국은 이게 내가 뭐 하늘나라 가져갈 거 아니고 또 자녀들이 뭐 어렵다면 집이라도 물려줘야 되겠지만 아니, 뭐 그렇지 않다면 당신 주택은 당신이 다 쓰고 가시는 것이 자녀 입장에서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그러면 영모기지보다 이게 주택연금이 더 나은가요? 영모기지는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하나고 그렇죠. 대신에 영모기지는 만기가 있어요. 집을 담보로 내가 10년 동안 받다가 만약에 영모기지가 일정한 수준이 되면 그땐 그 갚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집은 10억인데 내가 쓴 돈이 5억이다. 그럼 나중에 나이가 내가 90이어서 아직 말짱한데 팔아야 되는구나. 갚아야 돼요. 집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주택연금은 그게 아니라 그 집에 평생 살면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 주는 것이고 예.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아가게 되면 그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주택연금에는 그 이자와 개념과 더불어서 보험료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면 좀 많이 나오겠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안정적인 제도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이러면 우리 다 어려워요. 네. 그냥 이제 노모가 계세요. 혼자 계신데 네.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어. 네. 그러면 대표님 같으면 주택연금 아니면 영모기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5 만으로. 85세. 네. 아직 건강하시죠? 여기저기 아픈 데는 많지만 뭐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지는 네. 않아요. 네. 10억짜리 집을 주택연금 받긴 조금 아깝습니다. 하지만 85세에 10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1억당 대략 한 40만 원 잡았을 때 한 10억이니까 300만 원 정도 연금 나오실 거예요. 네. 평생. 그럼 삶이 두 배로 풍족해지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받은 금액보다 집값이 더 많다. 그러면 자녀가 어머니가 받아가신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됩니다. 그럼 그 집 물려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어머니가 집값은 10억인데 어머니가 받아가신 금액이 뭐 12억이다. 상속 안 받으면 됩니다. 오래 사시면 그것도 괜찮네. 훨씬 유리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에게 주택연금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거 받아서 손주한테 용돈 줘라. 그렇지. 그거는 증여세도 안 나오는데. 뭐 중요한 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머니가 오래 살면 살수록 누가 부자가 돼? 손주가 부자가 되네. 부자가 돼요. 네. 근데 그 집이 무슨 활용 가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집이고 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이런 집들은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외곽에 있는 집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나중에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지방은 다 공동화 될 것이고 그러면 소멸되는 지역도 많을 텐데 그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집 팔리지도 않아요. 시골집에 그런 집들 많아요. 그죠? 뭐 들어갈 사람도 없어요. 내가 들어갈 것도 아니야. 네.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은 받았는데 재산세는 내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가치도 없어. 네. 이런 집들은 결국은 나중에 다 폐가가 됩니다. 네.
이런 집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택연금이에요. 그런 집은 아니지만 10억 정도면 받아 쓰시면은 300만 원, 400만 원을 달달이 더 쓰실 수가 있네요. 그럼요. 갑자기 재벌 되시겠다 그러면. 여유 있게 쓰시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게 하시는 것이 어머님도 좋으시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외곽지역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주택연금을 많아간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이 동네가 사실 굉장히 별로 이게 소멸되어간 동네인데 전부 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면 국가가 나중에 이 동네를 통으로 인수해야 통으로 돼요. 인수해서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집은 주인 있고 이 집은 주택연금, 이 집은 주인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에도 상가가 통으로 망해버리면 대기업이 인수하거나 여러 가지 재개발이 뭔가를 할 가능합니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 거기 주인이 한 1,0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누구는 내 거다, 누구는 아니다, 뭐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엄마 상가, 엄마 아파트가 지금도 재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사공이 많으니까 네.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를 모시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보험, 연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열심히 소비도 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자문을 해줬습니다. 오늘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